남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좌는 이 프랑카드에 보시다시피 결의 을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이렇게 개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는 제가 볼 수 없지만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은 청소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말은 하는데 그냥 소년이라 그러지 왜 앞에 청자를 왜 붙였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말이 누가 말을 하면 단어를 쓰면 그냥 그게 그냥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항상 왜 그렇게 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소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청소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청자가 붙는 거는 사실은 소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된 사람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이를 보면 한 15, 16세에서부터 시작해서 20살이 되기 전까지 요까지를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교육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20살 이하가 되면 마치 미성년자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지만 사실은 이것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봐도 20살 이전에 많은 것을 이미 성취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긴 호흡으로 가야 되니까 이 청소년 시기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청자가 푸를 청자예요. 블루. 블루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자기 포부와 희망 이런 거를 꿈꾸고 또 그거를 기억하고 다듬고 그로 가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이런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뭐를 하고 살아야 될까? 많은 거 있죠. 공부도 해야 되고 신체도 단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시기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타이틀에 붙어 있다시피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문학 하는데 도대체 인문학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뭐냐면 자연학에 대한 반대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환경이라고 해도 좋겠죠.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거는 다 자연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의 손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문화를 가꾸는 어떤 여러 가지 이론적인 토대, 철학 또는 미학 이런 거를 우리는 토탈해서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그 최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자연을 극복하고 또 자연을 활용하느냐 또 자연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네, 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만 할 때, 제가 여러분만 할 때 한 40년 이상 전에는 사실은 대학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인문학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에 보면 인문학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대학에서 다 그런 걸 많이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절대로 그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언젠가 다음 시간 다른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타이틀에 있다시피 남촌 이야기입니다. 이 남촌은 남촌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말 그대로 동서남북 중에 남쪽에 있는 어떤 마을을 의미합니다. 이 마을이
뭐 저는 다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이름을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부르든 남촌이라는 게 있고 동촌이라는 게 있고 북촌이라는 게 있고 서촌이라는 게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촌이 가지는 의미 또는 대한민국에서 남촌이 가지는 의미 또는 서울에서 남촌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심코 우리가 뭐 남촌, 북촌, 서촌, 뭐 동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 방향에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된 데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고 굉장히 깊은 어떤 역사성이 있고 또 그 역사성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살아온 거죠. 이게 남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방송을 지금 진행하는 스튜디오가 하필이면 서울의 남산기슭의 남촌에 있어서 오늘 얘기를 이렇게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보면 결의 을 살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럼 을이 뭘까요? 을이. 그렇죠? 을이 뭘까? 그냥 을이라고 얘기해요. 을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또 을과 짝을 지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넋입니다. 두 개를 쓰면 넋, 을. 이거는 순전히 우리말인데 이걸 한자로 얘기를 하면은 넋은 혼이고 을은 백입니다. 백. 혼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있으면서 우리 몸이 가진 신체적인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신체적인 기관들을 작동하는 어떤 운영 시스템, 컴퓨터로 보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죠, OS. 이게 백이에요. 얘는 내 의지 정신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장 보고 뛰지 마라 한다고 얘가 안 뛰는 게 아니에요. 뛰라고 한다 뛰는 것도 아니에요. 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위장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얘는 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은 뭐냐 하면 백은 내 몸을 하나의 컴퓨터로 보고 아니면 기계로 보고 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면 소프트웨어죠. 각종. 뭐 우리가 쓰는 인터넷도 가능할 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기계에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뭐 기계와 비유할 수 없지만 굳이 억지로 한다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신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운영체계고 이 운영체계를 함께하는 비슷하게 운영체계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컴퓨터에도 뭐 여러 개 운영체계들이 있잖아요. OS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를 거기 얹으면 같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어떤 운영 시스템인데 이게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요. 그냥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데. 그런데 거기에 을이 다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어떤 프로그램을 얹으면 잘 이해를 못해. 그렇겠죠? 거기 뭐 잘 읽어낼 수가 없어요. 언어들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공유된 어떤 우리 신체 또 우리 정신 이런 거를 비슷하게 같은 방향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시스템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에 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보통 또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이 뭐를 할지 모르는 사람 보고 을 빠진 놈 같다고.
얼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얼이 빠져나갔으니까 얘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같이 모두가 하는 말을 얘는 못 알아들어. 어? 그럼 뭐예요? 얼 빠진 놈이죠. 넋이 나간 사람은 뭐예요? 얼은 있는데 넋이 나갔다 이러면은 뭐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중지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거기 얹어줘야 내가 목적한가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강좌는 특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오랜 얼을 한번 찾아보자. 얼을 바로 한번 세워보자. 뭐 이런 의도를 가진 어떤 국민운동본부에서 이거를 아마 하신 분은 뭐 좋게 얘기하면 얼을 찾겠다, 뭐 얼을 세우겠다 이런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본인이 얼 빠진 경험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이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도 우리가 공유하는 얼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고 또 공유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 얼을 살리는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방법의 일환으로 남촌이라는 것이 특히 서울에서 남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오늘 앞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남촌은 남촌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당연히 남촌이 있으면 또 그 어떤 제한된 구역나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구역내에서 남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의 남촌하고 또 이 서울의 남촌, 서울이라고 하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어떤 제한된 공간 속에서 남촌은 약간의 의미가 다릅니다. 서울의 남촌은 지역적으로 보면 남산이라고 하는 한양 도성으로 봤을 때 북한산이나 인왕산이나 또 뭐 안산이나 또 낙산이나 이런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산들하고 반대쪽에 서서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산이에요. 모양 자체가. 그죠? 성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남촌에서는 조선왕조 500년 내내 남촌에서는 북촌이나 서촌이나 동촌과 다른 어떤 역사적인 정신 또 이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독특한 그들과 차별화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존재해 왔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남촌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정신일까요? 서울에서 제일 중심, 그러니까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왕조시대 왕이죠. 그 다음에 왕과 같이, 핏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왕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방향으로. 자, 첫째, 왕은 궁에서 살았겠죠, 당연히. 궁은 어디냐? 중앙이에요, 중앙. 중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앙이는. 자, 그런데 왕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 하면, 왕족들은 전부 서촌에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도 서촌에서 태어나고, 모든 조선 왕조의 왕들은 대부분, 이게, 대가 끊어져서, 반계에서 왕을 모셔오지 않는 한은 대부분 그냥 승계를 한 왕들은 다 서촌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거는 그 서촌 뒤쪽으로 가면은 왕을 모시는 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황관이나 궁녀들, 이런 사람들이, 내시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또 서촌에 살았어요. 재미있게도.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서울은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권력을 주재하고 있는 집권 정당, 집권파들이 또 있습니다. 반드시 정치는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는 잠재적 정치 세력, 이걸 요새는 야당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두 개가 늘 존재합니다. 왕조 시대에도 말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집권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집권을 못하고 그냥 또 잠재적으로. 왕은 뭐냐 하면 이 두 세력을 가지고 잘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요리 힘을 실어줬다, 요리 힘을 줘 이렇게 해가면서 정치를 이렇게 해가는 거죠. 왕조 시대에도. 그러면 조선 시대에는 집권을 했던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면 북촌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촌은 지금도 뭐예요?
그 북촌이 기와집이고 지금도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 북촌은 현달한 사람들, 현 집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북촌에 살았습니다. 그럼 동촌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동촌에는 지금 얘기들, 그러면 그걸 빼고 나서 서울 시내의 장안에, 성 안에, 한양성 안에 산다는 얘기는 다 양반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에 살긴 사는데 이제 왕 빼고 집권 세력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이루들 아니에요, 다. 뭔지 그렇겠죠,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동촌에 살았어요. 동촌은 도대체 어딜까요, 지금의 동촌은 낙산, 그러니까 대학로 부근, 이쪽이 이화여대 부속병원 있는 쪽, 동대문 있는 쪽, 이쪽을 낙산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그 산자락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오냐 하면 신당동, 지금 옥수동, 약수동, 이런 데까지 이제, 그런 데가 다 이제, 이게 말하자면 동촌인 셈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집권을 하지 못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양반에 떨려져 나간 사람들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럼 남촌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남촌에 언제부터 누군가. 자, 이게 이야기가 참,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 남촌은 뭐냐면, 거기서도 밀려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동촌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이. 그래서 장차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딱 가려져 있는 남산 기슭 쪽으로 청계천을 건너서, 우리가 도랑을 하나 건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뭐 별것도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살 때 도랑 건너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을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 하면 동네 머슴들이나 동네에서 막 일시키 이런 사람들이 도랑 건너가서 살게 돼 있어요. 이 도랑 하나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서울도 뭐냐 하면 청계천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청계천 건너 산다는 거는, 이거는 서울에서 완전히 이제 막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막장으로 사람들이, 거기도 끼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청계천 다리를 건너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을 건너오는데 수포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수포교라는 다리. 그 다리에 이제 일합니다마는, 조선왕조 3대 왕인 태종이, 그러니까 서모지요. 그 한씨 무덤이 원래 지금 정동극장, 거기 정릉 거기에 이제 정동극장인데, 그쪽이 그 정릉이라고 해서 그 성 안에 이성계가 이제 자기 부인의 그걸 성 안에 해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시다시피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 동생을 죽이고 그 정릉을 파괴를 합니다. 무덤을 파괴를 해가지고 지금의 정릉이죠, 저쪽에. 그쪽으로 옮기고 그 정릉에 있던 돌들을 전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리를 놓는 게 수포교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 혐오가 너무 미우니까 사람들이 그거 밟고 지나가요. 근데 밟고 지나가는 것도 누가 밟고 지나가요? 제일 핫바리 인생들이 밟고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쪽으로 건너왔던 사람들, 남촌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살았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조선왕조 중기가 넘어서면 대부분의 당파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조선왕조가 이제 당파가 동인서인에서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졌다가 나중에 가면 핵심 당은 두 개가 남습니다. 하나는 노론과 하나는 남인, 두 개만 남아요. 나머지 다 유명무실해져요. 이 남촌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남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촌이나 기타 등등 강북에 청계천 넘어 있던 분들이 노론 또는 서인 세력에 주도를 하고, 그분들이 조선왕조가 망할 때까지 약 300년간 집권 여당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건너쪽에 있는 남촌 사람들은 뭐예요? 야당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이 말하자면 주류에서 밀린 사람들, 이분들이 너무도 재미있게도 국가적인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해야 될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남천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결의 어를 살리고, 뭐 민족의 어를 살리고,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 어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대로 몽땅 다 그 어를 받는다고 그게 어를 전수하는 거겠어요? 그대로 다 이렇게 스캔해서 받으면은 그 우리가 어를 잘 지킨 걸까요? 아니죠. 이게 어를 우리가 결의 어를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어른 받고 어떤 어른 딜리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를 개성하고 뭐를 개성하지 말아야 될까?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뭐냐면 인문학의 요체.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다 받죠. 잘못된 역사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남천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는 뭐냐면, 이 남천에는 그 오랜 300여 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하면서 가져왔던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과 의지, 역사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의무, 이런 게 강하게 있었죠. 남천을 대표하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이순신. 이순신이 남천 출신입니다. 또 이순신을 지지해서 이렇게 전쟁을 잘 극복했던 서해 유성룡도 남천 출신입니다. 뭐 그다음에 기타 등등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야, 우리 조선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큰 반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반성운동이 일어나고, 야, 이게 우리가 빨리 지금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어떤 운동을 우리는 역사에서 실학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남천 출신입니다. 북촌 출신의 실학자는 거의 없어요. 있다면은 이게 성격성으로 봐서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를 했던 분들이 일부가 북촌 출신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북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학 중에서 별종인데 사실상 뭐 큰 세를 이루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실학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이런 분들. 그 도대체 뭐가 어땠길래 그들이 소멸되지 않고 오랜 이 야당 생활을 하면서 오랜 제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연구하고 끝없이 또 나라가 국난이 어려울 때 의병장, 우리 의병이 제일 많이 일어났을 때가 임진왜란 때인데, 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훗날 남인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인계로서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회, 어떤 국가, 또 어떤 민족,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왜 유지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어를 지키는 하나의 집이기 때문에, 어를 지킬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이 잘 온전해야 어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해서 잘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틀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가 사는 나라가, 우리가 사는 터전이 무너지지 않게끔 버텨왔던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남촌에 살았다. 이런 거를 제가 다는 아니지만 되게 이제 지방도 이렇게 다녀보면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남향집을 짓습니다. 남향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등 뒤를 북쪽으로 향하고 내가 남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을 보고 햇빛을 많이 받는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런데 지방에를 가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 고을에 가면, 지금은 이제 흔적이 없습니다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전국을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 가서 보면 학교, 서당, 이런 것들은 거의 그 마을의 남쪽에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학교를 짓더라고.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했는지는 뭐 100%다 그런 건 아닌데, 내 기억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뭐냐 하면 꼭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느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 의리라 그랬잖아. 설명하지 않아도 너와 나는 같고, 설명하지 않아도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건 같아. 네가 좋아하는 것도 같고, 네가 싫어하는 것도 비슷해. 이게 공유되는 게 의리예요. 넋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넋은 지 혼자 정신 빡 차려가지고 모두가 그렇다 그래도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게 넋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 이런 게 이제 넋이죠. 그래서 넋을 잃으면 어떡해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아무도 없어.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과연 을이 중요한지 넋이 중요한지 하는 거는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꼭 하자면 뭐를 우선시해야 될까? 이렇게 대한 논의도 앞으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 청소년들, 어떤 분들이 보시면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만은, 제 얘기가 뭐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삶의 중요한 뭔가가 될 거예요. 다 단련해야죠. 을도 단련하고 넋도 단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내가 불우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주류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 을과 넋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그죠? 내가 다 가지고 돈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 희생하고 뭔가 해야 건전한 사회인데, 그렇지 못하면 건전하지 못한 사회죠. 건전하지 못한 사회라는 건 뭘로 증명이 되냐 하면 사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외부의 침략을 받든지 내부가 붕괴되든지 뭐가 무너지는 거죠. 이랬을 때 반대쪽에서 비주류로 있던 사람들이 끈을 놔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개선돼 나가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소중한 시기에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있었구나. 우리가 살던 어떤 옛날을 얘기하면 다 똑같이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구나. 여러 사람들이 다른 위치에서 복합적으로 살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유지되어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을을 지키고, 또 때로는 넋을 주장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살아왔구나. 그 주체가 남촌 마을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